깊은 교육 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경 구성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구성법 이렇게 하면 풍경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풍경화를 그리는 건데요. 풍경 구성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내담자들의 무의식적인 상황과 의식적인 상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해하는 그런 과정의 진단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경화를 구성하는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차례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사실은 지금은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 초반에는 이렇게 그런 글귀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약간의 선입견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독립되어져 있는 진단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응용하셔서 실시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풍경 구성법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풍경화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는 내담자라든가 아동들이어야 이것을 조금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경 구성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화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른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들의 이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이 풍경 구성법이 본래 갖고 있는 취지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조금 오인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풍경화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도가 있는 그런 내담자 혹은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경화 이제 아이들하고 손쉽게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시는데 화지에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두리는 대부분 한 5mm에서 1cm 정도의 이런 간격을 띄고 테두리를 이렇게 그어서 주시는데요. 너무 반듯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를 대고 그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검정색이나 이런 색으로 테두리를 화지에 좀 주신 다음에 제공을 하는데요. 이 테두리를 넘어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구획이 지어져 있는 종이를 준다는 건 내담자로고 하여금 이 종이를 다 채워야 되나?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을 조금 어때요? 덜 해줄 수 있어요. 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테두리 안에다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림을 그리느냐, 아니면 그 0.5cm, 1cm 정도의 이 테두리를 두께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충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충동적인 것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내담자일수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테두리를 좀 벗어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이를 준비하실 때는 자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테두리를 이렇게 좀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경 구성법에서의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10가지의 그 소재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순번을 정해두고 그 순번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두 번째 걸 제시해주고 두 번째 걸 제시해주고 나서 다 그린 다음에 세 번째 거를 순서대로 제시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10가지를 칠판에다가 막 쓰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 대한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풍경 구성법을 하는 것인데, 10가지의 항목을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순간 무엇을 하게 되냐면 순서는 그림을 그리는 내담자 혹은 아동들이 순번을 정하게 돼요. 처음에 제시해줘야 될 게 원래 우리는 강이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강을 먼저 그리지 않고 다른 요소들을 내가 제 순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담자들마다. 그러게 되면 그 순번이 처해져 있는 것이 어때요? 제 본인 스스로 만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것에서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10가지의 항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내담자가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것을 불러줘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게 딱 2개가 있네요. 풍경구성법은. 하나는 풍경화의 개념을, 이 의미를 아는 학습자 혹은 내담자에게 행할 수 있다. 2번째는 10가지 항목을 그리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불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요. 물론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일단은 제일 처음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요하는 거는 강이에요. 강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강의 깊이, 강이 흐르는 흐름의 방향, 그리고 강의 뭐라 그럴까요? 위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무의식의 폭이라든지 무의식의 색이라든지 무의식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비교적 이렇게 좀 많이 보면 가로 형태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세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형태로도 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가로로 흐르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런 수직이나 사선의 형태로 흐르는 게 어때요? 유속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S자, 협곡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형태로 강의 형태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잔잔한 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보다 흐름이 세거나 유속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는 사람이 무의식적 상황 속에서 갈등 요소라든가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이라는 의미는 무의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요. 강 다음에 그려야 할 것은 산이에요. 산이라는 거는요. 그 높이와 기울기에 따라서 현재 내담자가 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산의 봉수를 5개를 그렸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넘어야 할 이러한 장애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넘어야 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수가 그냥 5개 정도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요. 그리고 3개 정도 그린 사람보다는 5개를 그린 사람이 비교적 어때요? 봉수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에는 덜 그린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그린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이나 해결할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을 그려도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경사가 되게 심하게 지는 이런 산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재 취해져 있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한 민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완만한 산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 뾰족한 산이 어때요? 좀 더 접근하기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좀 예민하게 이렇게 다가서야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내담자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의 수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그리는 것이 논과 밭이에요. 논이나 밭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강을 그려주세요. 2번째 강을 다 그리신 분은 산을 그려주세요. 산을 다 그린 사람은 논이나 밭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아이들은 이제 보면은 공부하거나 면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논이나 밭을 좀 많이 그려놓은 아동이 있다면 면학 관계에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좀 해야 하는 과제라든가 의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논이나 밭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 말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막 그려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죠. 나는 논을 밭이나 그런 걸 선생님이 그려달라고 했는데 사람은 지금 그리는 거 아니야 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하게 이제 논과 밭을 그려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외적으로 다른 걸 그렸다면 그건 관찰사항의 하나. 논과 밭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안에다가 일하는 사람을 그렸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는 거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순서는 있지만 그 순서 안에서 그것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첨가적인 행동을 하는 내담자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지하지 마시고 그냥 그릴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논하고 밭을 다 그리셨으면요. 이제 길을 표현을 하시는 건데요. 길을 그려주세요 했을 때 길을 굉장히 이렇게 반듯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얼기설기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길은 의식 수준을 이야기를 해요. 강을 무의식을 대표한다는 상징을 이야기한다면 길은 의식적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좀 이게 비교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길을 반듯하게 그리는 분들은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할 때도 의식적 수준에서 그 본인이 만들어낸 계획이 딱 있으세요. 난 여기를 갈 거야. 근데 이렇게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가세요. 하지만 길을 좀 자연스럽게 어슷하게 낸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을 할 때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던가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릴 게 다리라는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행스럽고 무의식과 의식 수준에 있었을 때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갈등적 요소에서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이 좀 이렇게 교차롭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요. 강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다라 그러면은 조금 안심해도 된다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준에 있었던 부분들이 무의식에 탐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나를 조금 조망하고 나를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다리라는 역할로 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길을 좀 반듯하게 표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서 의식적인 수준을 조금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뭐든 이렇게 보면은 반듯하게 할 때 막 자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진단법을 할 때는 저는 자를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가 있으면 자를 드리고는 해요. 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자가 가지고 무언가 한다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경직되어 있다, 잘하고 싶다, 무언가 이렇게 좀 강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살펴보려는 입장에서 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를 사용하게 하고요. 때로는 길 같은 것을 표현을 할 때 자를 정말 사용하면서 자기 필통에 있는 걸 꺼내서 길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봤을 때는 의식 수준이 너무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다는 표현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 이렇게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을 표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풍경구조법에도 집나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길을 그리고 이제 집을 그려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죠. 집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집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자아상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좀 살펴보실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기회를 또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풍경구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진단법들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학습하셨던 거는 총망라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디까지 이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체킹할 수 있는 기회도 뭐 학습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기대 효과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나무도 그렸다면 그 다음 이제 사람을 그리실 건데요. 사람은 되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려놓으시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풍경을 즐기는, 이렇게 놀고 있는, 아니면 여행을 갔었던 사람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이나 밭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뭐 새참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집 안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있는 형식으로 집 안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다면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전에 한번 되게 기억이 났던 분은 어떠냐면 물론 이제 아이는 아니었고 어른이었어요. 성인이셨는데 논하고 밭 안에서 정말 허리를 기역자로 구부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여자와,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좀 한량처럼 있는 남자와, 그리고 이제 동물을 이제 추후에 그리게 되는데 동물도 이제 일을 하는 소, 열심히 일을 하는 소를 그리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의 삶이 그러했었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한량이었고 본인은 항상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매일 일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마음에 병이 왔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연유, 그렸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들어본다면은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집, 나무, 사람이라는 요소가 풍경 구성법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앞서 배웠던 HDP, 집나무, 사람 그림을 토대로 해서 이 해석 부분을 조금 이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나무, 사람 그림을 그리고 나면 풍경화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죠. 꽃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꽃은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이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꽃을 많이 그리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꽃을 막 많이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본인이 삶에서 느끼는 이제 아름다움, 뭐 아름다운 게 꼭 막 미적으로 봤을 때 예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두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좀 갖고 있는지, 혹은 그런 것들이 어때요?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담자의 이런 내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꽃에 그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조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뭐 집이든 나무든 그리고 꽃이든 어때요? 이렇게 좀 수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조금 어떻게 좀 기울어진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고개를 숙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내담자의 에너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잘 미치고 있을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곳곳이 쓸 수 없잖아요.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또 이렇게 구부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내담자가 표현하는 꽃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살펴보실 것들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혹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느냐 아니면 많이 쓰러져 있느냐는 것들도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든가 그리고 내적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아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 때에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이 쓰러져 표현이 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예전에 받아봤던 연세가 좀 많으셨던 분이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퍽퍽하게 열심히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그림에 꽃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여쭸어요. 우리 어머니, 꽃이라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너무나 예쁜 꽃들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셨어요? 라고 여쭸더니, 나는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누구도 꽃을 나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사실은 되게 강한 엄마여야 했었고 되게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엄마의 마음에 여린 마음이 있는, 꽃을 사랑하는 소녀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그림 안에서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것, 여린 이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다 드러내서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한번 날 위해서 꽃을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라는 주제로 통해서 또 그 안에 내면적인 아름다움, 또 이게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림 안에서 좀 챙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꽃 다음에 그려지는 것이 동물인데요. 동물은 동물가족화 이제 해보셨으니까 그 상징성에 대한 거는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때로는 이렇게 말이라는 요소가 등교 거부를 하는 요소가 있대요. 이렇게 막 기운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렇다고 하는 요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 현장이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토끼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서 뭐가 있냐면 분열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교재나 책에 나와져 있는 상징성으로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 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 토끼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풍경 구성법을 하는데 토끼를 그려놓는 거예요. 저는 막 생각했어요. 다들 이게 토끼를 그려놓는데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분열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일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든지 제일 많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재나 책에서 볼 수 있는 해석 부분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예외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부분도 이제 상징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풍경 구성법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찾으시기도 하겠고 어떤 책을 또 보실 때도 있으실 텐데, 동물에 대한 해석을 꼭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결부시켜서 상징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동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돌인데요. 돌은 어때요? 불변, 딱딱함,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돌이 갖고 있는 것은요, 장애적인 요소예요. 돌을 크게 그렸다면은 이 사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적 요소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잔잔하게 그렸다면 잔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돌을 그려놨는데도 견고하게 막 붙여놨다고 한다면 장애적 요소에서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틈이 지금은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풍경 구성법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들의 의식과 무의식의 상황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으실 텐데, 저는 풍경 구성법 할 때 되게 기억이 나는 내담자가 한 명 있어요. 그 내담자의 그림은 어땠냐면요, 수직으로 세워져야 할 부분들은 다 누워져 있고요, 뉘어져야 할 부분들은 다 수직으로 서 있었어요. 사실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건 꽃이나 집이라든가 혹은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좀 이렇게 가로적으로 수평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강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그 내담자는 다 뒤바뀌었어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에서는 가로였던 애들이 다 섰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담자는 굉장히 어떠냐면 불안정한 상태라는 본인의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반영을 했을 것이고,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 거는 어때요? 위로 자꾸 커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누워져 있다라는 거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계속 처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풍경 구성법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법이 오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전에 배우셨던 진단법, 풍경 구성법뿐만 아니라 모든 그림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볼 때도 뭐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진단법 우리가 배운 걸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날은 그런 것들을 바닥에 한번 쭉 깔아놓고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각각의 그림 안에서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 시선으로 묶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런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하거나 혹은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말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